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국내 증시는 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그래도 지수단은 견고하게 지켜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장은 금리 인하 기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그 와중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수많은 반도체 뉴스를 안고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국내장의 하반기 반도체 섹터에 대해 거는 기대가 꽤 높은 상황인데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각 뉴스들 면면을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뉴욕에서 들려온 소식들 하나씩 점검하고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지난주 쇼크 수준으로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를 소화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기술주들의 강세에 나스닥 지수가 0.5%의 탄력도를 지켜냈고요. 오늘 21,798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면서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일정 측면에서는 평소보다 한산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연설 일정도 없을 예정이고요. 시장은 고용 충격을 흡수하면서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물가 지표를 대기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목요일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정되어 있죠. 이 CPI 헤드라인 넘버 2.9%, 근원 넘버 3.1%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 만약에 실제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은 이 인하의 폭에 있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시장 일각에서는 만약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이 매파적 인하를 단행하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물가 안정 목표를 더 강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역시도 지금의 비둘기파적인 기대에 대한 되돌림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채권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30년물 금리의 경우 9bp 급락하면서 지난 4월 말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급격한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데 기여를 했던 한 가지 소식은 이 프랑스의 총리 신임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이루 총리의 사퇴가 결국에는 결정이 됐고요. 마크롱 대통령은 며칠 내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그러자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유로화의 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0.8%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간밤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고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까지 가뿐하게 20만 달러까지는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통화 정책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금리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모두가 예상한 금리 인하, 그 이후에 과연 시장은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참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도 두 가지 전망이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그래도 역사적인 데이터는 긍정의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온 이 자료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 지수의 9월 등락률을 전부 다 모아놓은 자료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칠을 해놓은 구간들은 비경기 침체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었던 시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995년, 2007년 그리고 2019년, 2024년이 그 네 가지 사례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약세가 두드러지는 9월의 시장 속에서도 이 시기에는 이 수익률이 나름 선방을 하고
유지하거나 방어를 했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에도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한다는 전제하에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순간 결국에는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의 시각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블룸버그에 올라온 헤드라인이고요. JP모건의 트레이딩 데스크의 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연준이 모두가 예상한 대로 금리를 내린다면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세론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꼽고 있는데요. 주요 리스크 요인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그리고 지금의 무역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9월에는 투자자들이 거래량을 줄이고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빅스 옵션 매수, 방어주 편입, 그리고 금 투자를 확대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달러 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혜를 입어갈 수 있는 섹터에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조언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 인하 후의 시장 움직임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간밤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봅니다. 역시나 나스닥 강세를 견인했던 종목은 브로드컴이었습니다. 3.2%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100억 달러의 신규 주문을 확보했다. 그 고객사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오픈 AI로 특정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거란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오늘 0.8%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시티 측에서 이 목표가를 220에서 21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이슈는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 등 AI 칩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유로 삼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는 수준이 되겠죠. 거기에 지금 한 가지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뉴스는 젠슨왕 CEO가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만찬에 참석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젠슨왕 CEO는 사실 이런 정치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기로도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최근 중국 시장 안에서 중국 토종 기업들이 워낙에 이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미국의 기술들을 수출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중국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전략을 지금 가져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략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다음 중요한 촉매제로 예상되고 있는 이벤트가 10월 28일에 있을 GTC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젠슨왕 CEO가 키노트 연설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월가의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1%대 내렸습니다. 8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공개가 됐는데 테슬라가 38%로 8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중 모델인 모델 3의 생산량을 늘렸던 게 2017년 10월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40%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이제 곧 있으면 세액 공제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0.7%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신제품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에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지금 애플은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아이폰에서 나오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될 아이폰 17, 만약에 기대 이상 혹은 시장을 충분히 놀래키게 된다면 내년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자극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주가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라클 2.4% 급등이었습니다. 이제 오라클 역시도 이번 주에 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 AI 인프라 사업의 추진력이 강력하다, 장기적인 수익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죠. 폭스바겐과 협력하고 있는 회사로도 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퀀텀스케이프의 주가가 21%나 급등을 했는데 지금 독일 뮌헨에서는 IAA 모빌리티 모터쇼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모도 크고 나름 영향력이 있는 모터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퀀텀이 자사의 전고체 리튬 메탈 배터리를 실제 바이크에 장착시켜서 처음으로 공개 시연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실험실 내부에서의 수준을 떠나서 이제 실제로 세계에서 이렇게 어떤 상용화될 수 있는 어떤 진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밖에 급등 특징주 에코스타가 2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무선 주파수 라이선스의 일부를 170억 달러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기존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 핸드폰 통신 사업도 일부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수를 통해서 이 기반을 훨씬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던 T-모바일의 주가가 특히나 4% 가까이 급락으로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 S&P 500 신규 편입이 확정됐던 종목들 로빈후드와 앱 러빈이 되겠죠.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반대로 편입 기대감을 받아갔으나 실패로 확정이 됐던 스트래티지는 2%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금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에서는 에잇코 홀딩스, 이 에잇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샘 올트만 CEO가 만든 이 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이사회 의장으로 월가의 유명한 분석가죠. 댄 아이브스가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가는 2,982%의 폭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장 정리하고요. 우리장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죠. 네, 최근에 국내장은 뉴스가 나오는 족족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흐름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뉴스가 나온다면 그것이 반영되기도 하고 산업이나 개별 특징주 또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확인해야 될 뉴스 등을 쭈루룩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뉴스에 민감한 장이라는 거죠. 일본의 이시바 사임 소식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반응하며 일본은 엔화 약세 그리고 지수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우리 장도 여러 뉴스를 반영하면서 일단은 또다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9월 FMC 인하 확률이 100%까지 높아졌죠. 거기다 연말까지 75bp 인하 전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성장주 단의 상승으로 반영이 됐고요. 브로드컴과 반도체,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로 이어졌고요. 해외 IB부터 국내 증권사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 보고서 영향 속에 이스페타시스를 비롯한 테크윙 등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단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슈 속에 빠른 주택 공급, 모듈러 공급에 대한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한 종목들과 중소형 건설주, 시멘트사들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장 후반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대통령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수급적으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수가 힘낼 수 있었죠.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증권주들의 강세가 어제 나타났습니다. 이슈에 반응을 할 만한 수혜 섹터들이 고스란히 오르는 걸로 반영을 해준 것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나름 지수 굳건하고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중소형 주단의 탄력도가 더 좋은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국 따로 밥 따로. 자, 국밥을 시켰는데 국 따로 밥 따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가 조정받고 소형주가 올라가는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서도 시세차가 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넣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조선 쪽인데 조선 대형주들은 단기 변동이 조금 나오고 있죠. 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뉴스, 차익 실현 빌미가 됐습니다.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들의 수급 쏠림이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곧 있을 다음 주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미국과 군항검조 실무 협의 일정을 앞둔 것도 있고 이 마스카 협력 기대감이 협력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비롯해서 기자재단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죠. 오리엔탈 전공과 세진중공업, HJ중공업 등이 강세인데요. 세진중공업 한번 보시면 9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의 급등세를 어제 추가로 더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HJ중공업 등의 조금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로 계속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제약바이오도요. 어제장에서는 대형 제약사 바이오텍 기업들은 조금 그냥 보합권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흐름이었다라면 여전히 리투어 풍기 이슈 혹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리주단을 막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는 해외 인사들에 대한 얘기 이에 반응하며 LNC바이오, 파마리서치 등은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LNC바이오 어제 장 초반에만 들어갔어도 후반에 어느 정도 수익이었겠다라고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한 2거래일 동안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킨부스터 리투어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됐고요. 그 밖에는 CDMO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논의 이슈에 반응하며 제약주들도 강하기도 했습니다. 자, 태양광은 중국의 태양광 구조조정 이슈와 함께 어제 전해드렸던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부 환경부로 이제 확대됐다라는 점에서 정부 측에서 에너지에 힘을 싣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받은 대목이었고요. 다만 연속성을 띨지에 대해서는 태양광은 아직 다들 의심이 많습니다. 이 내용이 반복이 됐네요. 자, 미용기기단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 거기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이 9월 29일부터 이제 본격화된다면 한국에 와서 시술을 받는 이들이 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인바운드 관광객의 소비 카테고리로 미용기기를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미용기기 쪽이 굉장히 좋았죠. 그 앞단에 LNC바이오가 있었고 원택도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요. 파마리서치, 휴언스 글로벌 등이 강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 쪽에서 꾸준하게 시세가 나죠. 전방위적인 전체 다 강세 이 느낌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로봇 내에서 순환 특징주들이 등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현대차, LG엔솔 근로자 구급 뉴스도 결과적으로는 자동화에 대한 니즈를 끌어올리는 내용이 됐고요. 국내에서도 노무리스크 부담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빅테크, 메타, 아마존 등을 필두로 해서 로봇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죠. 쿠팡, 현대차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사장이 로봇은 미래다 라고 얘기한 점도 한 번 더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계약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모이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 로봇 관련 종목들로 이제 클로버, CMS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클로버 어제 7% 상승이었고요. 현대모백스도 정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일주일입니다. 어제 추가로 5%의 상승을 더해가네요. 로봇 내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단의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은 시세가 나고 있다. 국다로 밥다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조선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오늘 아침 보고서가 하나 업데이트 됐는데요. 탈카타르의 서막이 울렸다. 조선 섹터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냈습니다. 시리아 내전부터 해서 러우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시아파 혹은 이스라엘과 이란 등의 각종 전쟁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평화 종식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된다면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급격하게 대한에너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LNG라는 거죠. 미국산 LNG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LNG에 대한 의존도는 카타르가 친이란 성격이기 때문에 안보적 위협이 있다라고 미국의 경고가 있기도 했었죠. 자, 미국의 LNG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LNGC 생산의 최대 수혜인 한국이 그 중간에서 꽤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된다라는 시각인 거고요. 현재로서는 꽤 많은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좀 진정되고 나면 성과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다 IMO 환경 규제나 미국의 중국 선박 제재 이슈가 강화될 경우 조선 섹터의 LNG라는 키워드 수혜를 한 번 더 떠올려보자라는 내용이죠. 그동안은 조선 보고서는 오로지 약간 마스가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것은 패권 다툼 쪽에서 LNG의 키워드가 부상되는 점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인 듯합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목표가 파일을 보면 그렇게 상승 여력을 넉넉하게 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넉넉해 보이는 것이 HD현대중공업이네요. 전일 종가 기준 51만 원, 목표가로는 66만 원을 제시했고요.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격 대비 그렇게 올라갈 여력을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죠. 대신증권의 업데이트된 산업인덱스 보고서여서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시장이 뉴스에 이렇게 민감하다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죠. AI에 대해서 어제 국가 AI 전략위원회 공식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의 목표를 세웠고요. 새 정부의 AI 전략 이행안은 11월에 확정될 내용인데요. 얼추 전체적인 큰 틀은 이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한 번 더 다시 연결되는 종목군들을 분류했고요. 네이버, 솔트룩스 혹은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 등의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요즘 네이버도 이제 개인들의 매수와 함께 연기금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어서 차곡차곡 분위기를 좀 쌓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슈는 뉴욕에도 연결이 됐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섰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12월까지 75bp 인하 확률이 69.3%로 그 전일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9, 10, 12월 FMC마다 25bp씩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로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지수는 올라줬으나 일각의 마음 한켠에 경기 불안은 또 안고 있다 보니 특정 종목들은 강했고 하락 종목 개수가 조금은 더 많았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베팅은 하지만 약간의 불안감은 안고 있는 장,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다 보니까 성장주로 여겨지는 종목군들이라던가 혹은 빅테크 아니면 비트코인, 금 이런 쪽으로 조금은 더 유동성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내놓고 오픈 AI와 함께 자체 칩 개발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한 번 더 상승세를 이어줬고요. 엔비디아는 시티그룹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젠슨 왕이 영국의 국빈 만찬에 초대받은 점 그리고 중국 내 H20칩 판매 수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또 등장했다라는 점에서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AI 에이전트 이슈와 AI 소프트웨어 단의 이슈 속에 AI 진영의 특징주들이 꽤 많았던 점이 그래도 AI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반도체 일부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장 후반에 약간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IAA 모빌리티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앞서 체린 앵커 짚어주셨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한 뉴스 속에 퀀텀스케이프가 폭등을 했습니다. 20% 이상 올랐죠. 그러면 뉴욕장에서 국내로 연결되는 이슈로 뽑아본다면 AI, 전고체, 그리고 금 등이 되겠는데 사실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시연 이슈가 국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워드로 뽑아 놓겠습니다. AI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다 보니 반도체 뉴스들을 차곡차곡 모아봤습니다. 자, 브로드컴과 오픈 AI의 칩 이슈 속에서 LG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결국 이쪽으로도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HBM을 납품할 것이다. 공급처가 다변화된다라는 기대감도 분명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만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런 분석글이 나왔어요. 2025년도 메모리 산업 재고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량과 가격, 그러니까 P와 Q가 함께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했고 이 근거로는 클라우드와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DDR5부터 HBM까지 다시 온기 확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네요. 그래서 대만 내에서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의 상승을 좀 초점 맞춘 분석 보고였고요. 국내에서도 반도체 뉴스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의 미국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 이런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반도체 소부장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티에서도 SK하이닉스 목표가를 43만 원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 근거로는 HBM3E 12단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D램과 낸드 쪽이 회복을 보인다. 그러니까 전통 메모리부터 고부가 가치 이제 최신의 메모리들까지 같이 잘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43만 원 가줬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7세대 D램 대량 공급한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마벨 테크놀로지의 CXL 컨트롤러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뉴스들이 차곡차곡 또 좋아지고 있어서 하반기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편안하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좀 포트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L 뉴스 지난주부터 야금야금 나오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지난주에 중국 몬타지테크가 CXL 3.1 메모리 확장 컨트롤러를 출시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샘플을 공급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 주 어제 나온 소식이죠. 마벨 테크놀로지의 CXL 컨트롤러 제품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과 호환성 검증을 완료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CXL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네요. CXL 일전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 CPU와 GPU 그리고 메모리 등이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움직였던 기존과 달리 이것을 인터페이스를 한데 통합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AI 시대 엄청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훨씬 더 완화시켜줄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공간 확보에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로 CXL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마벨 테크놀로지 이야기와 함께 놓고 봤을 때 결국 고속도로와 신호체계 연동을 입증한 호환성 검증이다라는 평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 CXL 기반에서 시스템 설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CXL 관련한 뉴스 등이 야곰야곰 쌓이고 있어서 이게 엄청나게 막 HBM이라는 키워드 혹은 엔비디아 GPU처럼 뜨거워질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의 한 파이는 차지해가는 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CXL 밸류체인 오랜만에 한 번 더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네오셈, 엑스콘 등등의 종목들이 있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CXL 긍정적이긴 한데 HBM은 성능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고 CXL은 효율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HBM과 적용 목적이 달라서 약간의 보완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 포인트를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한 종목들 네오셈과 엑시콘을 보통 대장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CXL이 DDR5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DDR5 관련 종목들인 TLB를 비롯한 코리아 서키트 등도 같이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네오셈 7% 정도 종가 대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CXL 또 다른 장비주 엑시콘도 종가 대비 4%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킨스 전자, 네오셈, 엑시콘, QRT 이런
CXL 관련주들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시장 금리 인하 기대에 주목하며 뉴욕장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개별 특징주들이 좀 다수 있기는 했으나 AI 진영과 일부 종목군으로 자금 쏠림이 있었고 하락 종목 개수는 많긴 했습니다. 전일 국내장 이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긍정의 분위기 체크해 두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요. 사실 상반기부터 해서 일단 DDR4, DDR5 이런 쪽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파운드리 쪽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긍정의 뉴스들이 차곡차곡 쌓였죠.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그 앞단에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나름 굳건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수 효과로 국내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하루는 HBM에 초점을 맞췄다가 하루는 파운드리, 하루는 CXL, 그리고 전통 메모리의 개선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이 돌면서 뉴스들도 나오고 있네요. 자, 밤사이도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한 중국 수출 기대가 있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CXL 등의 여러 뉴스 등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반도체 쪽의 분위기 어떤 종목으로 좀 타야 될지 고민해 보겠고요. JP모건에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IT 부품단의 삼성전기에 대해 또다시 긍정의 의견을 냈네요.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39% 정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주요 이평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삼성전기를 또다시 목표가 상향을 했기 때문에 23만 원까지요.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목표가 상향 보고서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죠. 요즘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미인이 되고 싶은 MLCC 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테슬라 밸류체인 종목으로도 우리가 체크하기도 하죠. 지켜보시죠. 자, 그 외 이슈로는 제약바이오 일정에 맞춰서 종목군들을 체크하셔야 되겠는데요. 밤사이 미국에서 이제 노보노디스크 경구용 치료제 관련한 뉴스가 또 한 번 이슈가 되긴 했었죠. 어찌됐건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경구용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먹는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로 본다면 일동제약,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등이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어제도 2.4% D&D 파마텍은 추가로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구용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세가 유지될지 보시죠. 자, 대형주가 조정받았던 조선사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는 긍정의 보고서를 냈다라는 점. 중국인 관광객 등 혹은 스킨부스터 새로운 제품에 대한 품절 이슈, 품귀 이슈에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해서 미용기기 따는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주요 일정 보실까요? 오늘 이제 미국의 고용통계 연례 수정치 나오고요. 애플, 아이폰 신작이 밤사이 또 공개되는지 그 내용 한번 주목해 주시죠. 반도체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시점에서 TSMC 8월 매출 내일 나오고요. 목요일이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에 여러 일정들 FMC 회의부터 해서 신원전 로드맵 회의,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그리고 머크 이슈, 휴머노이드 로봇 컨퍼런스 등의 일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시고요. 섹터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나이코 오늘 증권주 잡아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이렇게 금융사들에 대한 브리핑을 상반기 동안에는 여러 번 다뤄드린 바 있는데요. 그만큼 상반기에 증권주들의 랠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그려 나가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투자 모멘텀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전일장에서는 증권주들이 다시금 살아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체감해 보도록 할 텐데 교보증권이 어제 8% 가까이 상승했고요. 부국증권도 7.2%, 현대차증권이 7%,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8%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SK증권, 하나투자증권, NH신영, 상상인, 다올, LS까지 대체적으로 상승폭을 켜냈고요. 다만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주 내에서도 가장 대장주격으로 잘 갔던 종목이었는데 전일장에서는 다른 피어 그룹들이 상승할 때 0.6%에서 0.5%가량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이 주가 흐름을 보면서 파악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은 대형 금융사들의 주가가 길을 터주는 역할을 했다면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금융주들의 주가 탄력도가 더 민감하게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지금 이 메리츠증권에서 나머지 현대차라든지 부국, 교보증권이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을 체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금융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며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올 한 해를 좀 두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확실히 금융주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연중 순매수 탑10 리스트 중에 절반 가까이가 보통 금융주와 증권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 안정성과 호실적 기대감에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금융주 집중 매수세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올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내에 1순위는 신한지주로 신한지주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3순위는 KB금융, 4순위는 메리츠금융지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단 하나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은 이어져 왔는데 지난해는 삼성증권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함께 포착이 됐다면 이번에는 이 삼성증권 대신 메리츠금융지주가 이렇게 순위권에 올라왔다는 점도 같은 섹터 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흐름이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왜 금융주들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 배경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배당 성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연초부터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를 좀 서포트해 주려는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들 그리고 정책 청사진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대감에 조금 더 반응을 해줬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졌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또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자산 건전성 우려 완화로 이어지게 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수수료 수익 상승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수수료 수익이 높아진다면 실적은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러티브 그 안에서 매수세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파악해 봤을 때 증권가에서는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는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니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KB증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각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만큼 우호적인 증시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은 금융주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하반기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반기 동안 이 증권주들이 정말 잘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실제로 실적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더 열광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건데요.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5년 2분기 증권 선물회사 영업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60개 증권사의 전체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60%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수수료 수익, 대출, 외화 관련 손익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고요.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제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첫 화면에 보여드린 게 중소형 단들이 어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과 관련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그렇게 중소형 단에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도 무시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전환한 만큼 주가가 반응해 줄 수 있을지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 증권사 보시면 메리츠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뭐 대형사이기는 한데요. 이 대형사들은 여전히 견고하고 탄탄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텐데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10%,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전달 대비 4%,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전달 대비 10.3% 증가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투자 심리를 확 이끌어줬던 게 바로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슈일 텐데요. 증권주들의 흐름을 지금까지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번 이 이슈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증권주의 흐름은 상반기 증시 랠리에 힘을 입어 호실적을 기록했고 그리고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파가 나오기 전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파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좀 털어내는 듯한 헤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양도기준 상향 논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국민성장펀드, 신규 사업 인가 이러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동안 이런 정책 모멘텀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점들도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에 자사주 비율이 높은 그러한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신영증권, 부국증권, 대신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꼽히고 있는 만큼 체크포인트 되겠습니다. 10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증권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IB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증권주들의 흐름 조정을 받았지만 상반기에는 실적이라는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책 모멘텀이라는 드라이브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증권주들 하반기 랠리를 위한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것일지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굳건한 시장 속에서 내 심지도 굳건하게 세워보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분들과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MTNW 김진만 위원님, GL리서치 박창윤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에 대해서 먼저 체크하고 섹터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기대 사이에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일단 뉴욕장은 인하에 초점 맞추며 올라줬습니다. 국내도 나름 굳건했고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한 기대도 등장을 했는데 박 대표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신지, 포트에서 주식 투자 비중 어느 정도로 하실지 궁금해요.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는 맛, 익숙한 맛이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해 있는, 즉 시장을 끌어왔었던 주도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비중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같이 해봤습니다. 특히 조선 기자재와 순환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한켠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주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해왔던 이런 섹터와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가파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주식의 비중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결론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주식의 비중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즉 시장에 자신이 없으면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떨어져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도 되겠다. 즉 80% 이상의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트레이딩 바이는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FOMC에서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시장에서 컨센이 지금 75bp 금리 인하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심 9월 달에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술주, 성장주, 즉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그 전반적인 확산의 흐름 자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좀 더 비중을 확대, 공격적인 투자 운영 이런 부분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은 더 늘려볼 수 있고, 그 기저에는 이런 금리 인하 분위기와 시장 내 유동성이 그래도 좀 굳건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진만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요. 이제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매크로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의 이런 모멘텀 강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정책 이슈가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이슈나 상법 개정안 이슈가 지주, 증권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진만쌤은 포트에서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로? 저는 일단 70% 정도 이제 그래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는 손을 분명히 대고 있어야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9월입니다. 그래도 이제 트럼프 시 집권 하에 첫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에서 반응 자체는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너무나 가파른 금리 인하가 이제 나왔었을 때 무언가 깨졌다라는 부분에 고용이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애매한 정책 방향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혼선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 혼선이 나왔었을 때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용기의 자금을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의 비중은 일부 가지고 있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돌발 변수에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의 여유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사실 갈만한 섹터가 좀 명확합니다. 매크로 변수를 국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도체와 그다음에 정책주 관련된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제 다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이제 이번 주에 세미콘 타이완이라고 10일부터 12일까지 좀 이제 한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에 있는 여러 가지 소부장 업체들이 기술력을 뽐내는 시간인데, 마침 또 이제 3, 4분기 때 좀 반도체 소부장 빅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이제 액침 냉각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PCB라든 여러 가지 이제 D램과 낸드 쪽에 조금 이제 조율만한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소부장 쪽에 좀 순풍이 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그다음에 더해서 정부 개편안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차기 한 3년에서 4년 정도 국가에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베네핏을 받을 만한 섹터들이 명확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그다음에 혹은 이제 1차적으로 시세가 분출했었던 기업들이 얼만큼 반등에 성공하느냐 그다음에 그 반등의 힘의 세기가 직전 고점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바스켓 매매 즉 한 섹터에 여러 개 종목들을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단기와 중기, 뭐 장기 투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 단기 투자라는 거는 빨리 오르면 단기 투자가 되는 거고요. 중장기 투자는 나중에 늦게 천천히 오를 경우에 중장기 투자가 되는 게 사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 두세 종목을 담고 혹은 소부장 내에서도 이제 소재 쪽에 두 종목, 이제 부품 쪽에 두 종목, 장비 쪽에 두 종목 각각 매수하셔서 빨리 오르면 하나는 좀 이제 맛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두 종목 중에 하나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보시면 하루 걸러서 하루는 굉장히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이 센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 뭐 4-5 종목은 담으셔도 무방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주 관련된 모멘텀은 있자 전략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바스켓 매매로 소재 둘, 부품 둘, 장비 둘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말씀 주셨던 PSK 홀딩스를 비롯해서 종목들 두 개 빠르게 종목명을 싹 주시면. 네, 그러면 장비 쪽 말씀드리면 이제 유니셈, FST 유니셈. 계속 이제 강조드립니다. 그냥 삼성전자 라인이 있는 FST 혹은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소재 쪽에는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소재 쪽으로 편입해서 이제 SIC 종목들 한번 보셔서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은 안 올랐지만 그럼에도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 동진 세미캠 왜 안 오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이 강한 종목 하나 혹은 이제 상방으로 열려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쪽 이제 소재 부품 쪽 보시면 ISC를 비롯해서 이제 이쪽 라인들 지켜보시면 좀 헷갈리긴 한데 일단은 이제 내용 자체는 소부장 쪽에 두 종목 정도는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에 이제 유니셈과 FST 그 다음에 부품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와 ISC 쪽으로 부품을 편입을 하겠고요. 장비 쪽에서는 헷갈리네요. 네. 소재 쪽에를 이제 워닝 머터리얼즈와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세미캠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부품 쪽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와 ISC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유니셈과 FST 이렇게 두 종목씩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제가 헷갈리게 질문을 드렸어요. 뭐 두 개 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소부장 내에서 관심 종목들 추려서 바스켓 매매도 가능하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반도체 진영이 항상 종목 픽이 어려운 게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공정으로도 분류가 되고 기술로도 분류가 되죠. 뭐 CXL, 소켓 뭐 이런 식으로 HBM 이렇게도 분류가 되고 또 소재 부품 장비로도 분류가 돼요. 그러면 소부장으로는 진만쌤께 질문을 드렸으니 한번 기술로는 박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HBM, CXL, 소켓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한 기술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종목군들이 돌고 있는데 최근에는 CXL 뉴스가 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어제 시외에서 네오셈 멕시콘도 올랐고요. 그래서 CXL로 좀 앞단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딴 거 볼까요? CXL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같이 낙수 효과와 더불어서 항상 움직이는 경향 자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엑시콘과 네오셈을 필두로 해서 CXL 같은 경우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CXL이 움직이면 항상 같이 움직이는 쪽이 뉴로모픽 반도체나 AC 그리고 디자인하우스와 IP까지 연동이 되는 이런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확산 자체가 항상 나타났었기 때문에 엑시콘과 네오셈이 실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저는 차라리 디자인하우스 쪽 이쪽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AC 쪽이죠. 그쪽을 바라보게 된다면 최근에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쪽이 삼성전자 진영 내에서 지금 관련된 IP 확대 이런 부분 생각을 해놓게 된다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AD 테크놀로지도 항상 같이 움직였었던 디자인 하우스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주 테스트 하우스로 넘어가게 되었을 경우에 두산 테스너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이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 같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지능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로서 최근에 브로드컴 상승과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또 삼성전자의 한 벤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쪽에서도 최근에 그 신규 장비 도입이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2나노 쪽을 대응을 하기 위한 NA-EUV, 즉 2나노 쪽이 대응할 수 있는 극자외선 이런 EUV 장비가 들어왔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블랭크 마스크, FNS 테크가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고 보호하기 위한 펠리클 쪽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FST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확산 자체가 9월달 들어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네. 있고 이러한 흐름이 당장 9월이 아니라 지난달부터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동안의 반도체를 생각을 해놓고 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었습니다. 왜? 오를만 하면 항상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뒤통수 맞고 이러한 흐름이 상반기 내내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모르겠으면 그냥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들고 그냥 길게 가져가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금리 인하 분위기와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기술적 그리고 뭐 소부장,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바스켓으로 같이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좀 비중 확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두 분의 이야기 속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쏟아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객으로 갔어요. 제가 돈이 그리 많지 않은데 1억을 투자한다면 한 종목 뭐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성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T 소부장 내에서 확실하게 숫자를 찍어줄 수 있는 종목이 지금 현 시점에서 ENF 테크놀로지, 이오 테크닉스, 리노공업, 코미코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빠질 때 이 네 종목 안에서 바스켓으로 9월 중에 계속 담아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만쌤은요? 진만쌤 앞서 제가 너무 당황시켜드렸는데 그래도 6종목 딱 정리해서 얘기 주셨잖아요. 진만쌤이라면 어떤 종목으로 하나? 제가 한 종목을 그냥 픽한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그 6개의 종목을 제외하고요. 이제 HPSP로 넘어가겠습니다. HPSP. 이제 원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이제 리노공업과 필두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여전히 여러 노이즈들 때문에 저평가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한 종목 그냥 1억을 매수를 해서 한 종목 그냥 사고 놔두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HPSP로 넘어가서 이제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과 악재가 해소가 되는 구간에 에서 분명히 지금 당장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단파동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HPSP로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내가 주식에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딩의 영역으로도 진입하면 아까 6종목을 각각 바스켓으로 넘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기간을 좀 넉넉히 잡고 좀 공격적으로 길게 끌고 갈 종목 하나와 좀 약간 트레이딩으로 바스켓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군으로 나눠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두 분의 시각 확인하겠습니다. 갑부 할머니라고 시청자분이 글 올려주셨네요. 자, 이제 반도체 봤고요. 조선 가겠습니다. 조선은 지금 대형주 쉬고 중소형주는 널뛰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조선 기자재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약간 뭐야 어떻게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진만쌤? 일단 조선 쪽 이제 기자재 쪽에 키 맞추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이제 조선주 대형주 상승세에 비해서 이제 조금 기자재 업종들의 상승세가 뭐 몇천 프로 정도까지는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올랐습니다. 딱 이제 동성하인텍을 필두로 해서 다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피팅 밸브 쪽만 지금 조금 덜 올라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세가 분출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상승은 굉장히 반갑고 세진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드린 종목군들의 상승이 반갑습니다. 이제 단기 과열권 지금 좀 확실시 되는 구간이고요. 종목이 이제 과열과 투자 경고로 진입되는 시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정도까지 해서 충분히 조선주들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 손을 살짝 떼볼 필요도. 그다음에 이제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혹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살짝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 시세가 즉 신주 매수 가능하기에는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추가 시세가 가능한 종목군들 내에서 뽑아본다면은 SNC스가 조금 이제 상장주의 여러 가지 모멘텀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실적, 그다음 피어 그룹 간의 그런 관계치를 봤었을 때 조금의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SNC스만 남고요. 나머지들을 기보유 혹은 이제 매수한다 하더라도 사실 4~5% 오르면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한파동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하나오션이 뭐 블록딜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 때문에 살짝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대형주는 하나오션 그다음에 중소형주 스몰캡 쪽에서는 에센시스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조성 기자재 가는 섹터니까 계속 갈 거다라는 시각도 있고 조금 체감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이 어떤 답을 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일단 진만쌤은 대형주 하나오션 좀 천천히 노이즈 마무리되는 구간 긍정이고 에센시스 그래도 하나의 대안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박창윤 대표님 지난 시간에 저희에게 이제 한국카본 얘기해 네.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오늘 아침 대신증권에서 뭐 카타르의 서막 하면 LNG에 초점 맞춘 보고서가 있었는데 박 대표님이 더 빨랐어요. LNG. LNG. 그러니까 최근 사실 뭐 없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맛이고 최근에 하나오션이 신고가 가는 가중에 그 기자재 안에서도 그동안에 가장 빨랐었던 거 이런 것들을 복기를 해보면 한국카본이 동성 화이트과 더불어서 가장 빠른 모습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한국카본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LNG 밸류체인 내에 있는 피팅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와 함께 태광과 성광밴드 이러한 종목이 돌아가면서 이제 가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이러한 것들이 지난주 내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거죠. 많이 오른 것 자체는 맞다. 신고가다. 거의 올타임 하이다. 이러한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카본 물론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가격 조정 자체가 일부 나타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아는 맛, 익숙한 맛, 기존의 주도 섹터 조방, 원 중에서 원전 숫자가 좀 저는 까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 안에서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자체는 바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카본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 PER 자체는 17배, 26년 기준 포워드로 땡겨왔었을 때 17배 기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참고로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28배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데카우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27배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카본 같은 경우가 17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전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 자체는 계속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20회까지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태광 같은 경우가 현 시점 피팅 쪽인데요. 14.1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 기준 FN가이드 추정치 기준 17.1배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14.1배까지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자재 안에서도 트레이딩 바이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미 군함 건조를 위한 MRO 관련돼서 이 내용 자체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9월 15일 날 워싱턴을 방문을 해가지고 관련된 사업 자체를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최소한 이러한 흐름 자체가 다음 주까지 이런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유효한 가운데 이러한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안에서 키 맞추기와 순환 매 자체는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HD현대중공업 최근에 많이 올랐던 세진중공업이 부담스럽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한국카본 17배 그리고 지금 태광 14배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20회까지 트레이딩 바이 자체는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이제 생각나는 섹터들 쭉쭉 가겠습니다. 시청자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두 분을 믿으니 그냥 즉석 질문으로 가보죠. 건설. 지만쌤, 네. 어제 정책 이슈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서 뭐 135만 호 공급 이야기, 모듈러 주택 공급 뭐 이렇게 해서 건설 쪽이 모처럼 움직였어요. 근데 약간 부동산 쪽이 금리 인하 시기 이런 정책 이슈 그리고 많이 눌려 있었다라는 점에서 좀 회복될 여지가 있다 보십니까? 일단 어제 관련된 정책은 서프라이즈가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형 건설사들이 테마주로 오르고 그다음 뭐 시멘트도 오르고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래도 시장 자체에 온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의 흐름 자체는 뭐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정책적인 베니핏 따라서 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수남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일단 뭐 이제 그런
레미콘 쪽이나 이제 관련돼서 이제 시멘트 쪽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사실 건설사들 모멘텀은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사실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을 기준으로 국내 모멘텀 자체가 있을 만한 기업들,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 이제 국내 쪽 시공과 더불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 네. 그다음에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엄청 터지지 않으면서 그냥 계속 쭉 빠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당장 대형 건설사들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해외 모멘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테마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상승폭 자체는 한 15에서 20% 정도의 기대 수익률만 잡고 하시면 중소형 건설사들도 특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다만 이제 요즘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많이 오르면은 유상증자라든지 하는 이런 이제 주주 환원책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즐기되 적당히 즐기고 빠져야 되는 즉 대세 상승은 불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로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사는 적정하게 한 15%의 이익을 누리고 빠지는 스타일로 약간 테마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책에 대한 키워드에서 이제 박 대표님은 어떤 점을 보고 계시는지, 건설을 주셔도 좋고요. 뭐 상법 개정에서 다른 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정책 키워드면 돼요. 정책 키워드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사실 저는 확신이 없어요. 잘 손이 안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왔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한 2, 3주 이상 이렇게 주도 섹터로서 끌고 가는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사실 어제 주택 135만 원, 그러니까 27만 원 수도권에 공급을 하면서 향후 5년간 이러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135만 원까지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LTV 규제 지역에 관해서 이제 기존에 50%에서 40%까지 규제 완화 시그널 이런 부분을 보이면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을 봤더니 일성건설, 동신건설 이러한 중소형 건설사였단 말이죠. 이러한 종목들을 자신감 있게 베팅해서 비중 확대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앞에서 이제 앵커님도 공격적인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쫄보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확신을 가지고 정책에 베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정책에 베팅을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게 되려면 최근에 트렌드하고 맞물려 있는 로봇 쪽 이러한 종목들이 금리 인하 모멘텀과 더불어서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때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로봇 쪽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기존의 대장주였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쉬어가는 모습 자체가 좀 포착이 되었었죠. 그리고 하이젠 RNM 이런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신규 상장주로서 페어로서 같이 움직였었던 클로버 같은 경우가 튀는 모습이 나타났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차라리 저라면 주택 공급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중소형 건설사에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휴머노이드 로봇 쪽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것 같고, 그 안에서 탑픽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액추에이터 쪽 로보티즈 이 종목이 계속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키워드에서 진만쌤께는 건설 섹터를 질문 드렸었고, 답변 주신 거 테마 이상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내용이었고, 박 대표님께서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산업 뉴스가 맞물려 있는 로봇, 그 가운데 로보티즈를 탑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얘기를 뭘 할까 하다가 미용기기는 그래도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만쌤, 저는 이제 시술을 받고 싶은데 좀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시술도 트렌드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트렌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기술이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미용기기단이 한국이 점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투자해도 돼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캐대온을 필두로 이제 K컬처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관련해서 국내 여러 가지 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뭐 화장품과 그다음에 시술 관련돼서 충분히 관련된 미용, 의료, 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사실 저는 뭐 리쥬란도 맞아본 적이 없고요. 이제 관련돼서 이제 시술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지인들이 많이 이제 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상단이 고정되어 있는 위에서 이제 조금 위에 쪽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후발주자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제 한 이틀 정도에서 리투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휴메딕스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휴메딕스 쪽에서 이제 리투 관련돼서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꽤나 크고요. 요즘에 틱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쪽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제 확산이 되는데 숫자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상단에는 이제 파마 리서치를 그냥 고정으로 두되 하단부에서 지금 이제 이 제2의 파마 리서치를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휴메딕스를 관심을 두시면서 저 분용 의료기기 쪽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됐었을 때 제가 이전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설명해 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기기단에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이제 박 대표님께서는 미용기기 쪽에 관심 있으신지, 어떤 종목 좋아하시는지. 사실 뭐 저는 먹거리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먹는 거, 음식료, 근데 이제 피부에 양보하는 뭐 화장품 뭐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확산이 네. 되면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이제 뭐 시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전 시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술이 문제가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니에요. 오히려 저 분장보다도 오히려 변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관심이 높은 이런 부분에 최대한 열풍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바운드 수요 확산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겁이 많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결국 살 수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인바운드 수요 이런 부분을 숫자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금 우리 그 인바운드 관광객 숫자는 883만 명, 그러니까 2019년도가 최대치 찍었을 때가 844만 명이었거든요. 이를 지금 초과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났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간으로 봤었을 때 10월 달에 국경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2019년도에 한 1,700만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올해는 이를 상회하는 1,900만 명, 내심 2천만 명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바운드 수요 확산이 지금 최대한 열풍과 맞물려서 이게 터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우리 리쥬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보도를 했고, K뷰티에 대한 열풍 자체가 그동안의 주가 상승과 맞물려가지고 파마 리서치가 모처럼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의 파마 리서치 리투오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수요와 더불어서 LNC 바이오나 말씀해 주신 휴메딕스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함께 살 수 있는 바스켓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9월 전략은 심플해요. 빠질 때 사자, 올라갈 때 우리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를 따지면 쫀칭 붙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필드 용어예요. 이거는 필드 용어인데 소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따라 사는 거를 우리가 쫀칭 붙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필드 용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흐름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거나 눌림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지노 쪽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당연히 롯데관광개발과 그 필드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신고가 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종목이 신고가 날 때 따라서 살 수 있느냐?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죠. 8월 달에 지금 파라다이스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드라이브과 홀드율이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라든지 그리고 서브 T&D나 GS P&L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올라갈 때 이런 부가세 환급 일몰 피부미용, 에스테틱 쪽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에서 겹치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필드 용어 빠사오팔,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팔자 이렇게 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앞서 진만쌤 말씀 주셨던 종목들 SNCS를 비롯해서 뭐 삼연등도 잘 가고 있는데 진만쌤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오이솔루션 얘기해 주시고 아직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이 뭐예요? 네, 일단은 정책주 아까 제가 이제 뒤에 시장 그다음에 전략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정부 이제 관련돼서 개편안이 나왔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게 되면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네. 환경부가 사실 이제 확대된 거죠. 앞단으로 굉장히 올라가서 이제 좀 이제 그 관련돼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힘이 좀 세졌던 부분들이 이제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면은 에너지 고속도로에 이 정부는 진심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시세 분출에서 뭐 전선주도 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ESS 여러 가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시세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정도 설명드릴 예정인데 일단은 이제 오이솔루션 필드에서 5G 종목들 이제 5G 현 통신 장비 쪽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시세는 30% 정도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돌발 변수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보면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중간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하시면서 이제 최종 목적지는 30%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정책주 순환매 기대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주로 이제 두 종목 한번 편입을 시켜보면은 이전에 한번 계속적으로 설명이 드렸는데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이전에 상한가 이력이 있는 바이오 스마트 이렇게 두 종목 한번 편입을 시켜드릴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돼서 지난주 통신 장비로 좀 수익을 보신 분들 혹은 이제 앞으로 저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하단부에 나가고 있는 이제 QR코드 오른쪽 밑에 있는데 이제 카메라 들고서 찍으시면은 제가 오늘의 전략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의 뷰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오셔서 좋은 자료, 정보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점거하겠습니다. 오늘 뭐 프리마켓에서는 전고체도 올라가요. 앞서 이제 퀀텀스케이프 폭등 이슈 전고체로 연결될지 체크하자라고 말씀주셨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모처럼 이런 종목들이 오름세를 기록하네요. 자, 이제 박창윤 대표님의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집중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방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맛, 익숙한 맛, 다시 한번 9월 내내 한번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종목이 현대로템이에요. 현대로템 지난주 내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빠져야 될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MSPO, 폴란드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동유럽 최대의 방산 박람회가 있었죠. 그에 따른 셀온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정전이 아니라 확전 양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유럽에서도 라인메탈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재차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서도 방산주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심으로 추가적인 모멘텀 이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지금 에스토니아의 레드백 진출을 위한 지금 협의체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등 계속해서 이러한 수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R 또한 지금 현대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비슷해요. 올해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29배 부담스럽다. 하지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22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 21.7배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현 시점에서도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빠질 때 빠져야 되는 뭐 이런 셀온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번 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많은 내용들 하나 둘씩 질문을 드렸고 종목들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소화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